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특집 방송 6.25 70주년 당신이 몰랐던 진짜 6.25 이야기 최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윤입니다. 예, 연민이 아나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오히려 일본에 조금 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투철한 반군 정신 막 그런 얘기 하던데. 6.25 전쟁에 대해서 조금 배움이 필요하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랬거든요. 이 아저씨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게 뭐 이렇게 반공 정신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요, 주어가 빠져 있어. 도대체 우리가 남침을 당하긴 당했는데, 남침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게 강조가 되니까 안 되겠구나. 뭐 6.25 전쟁이 분명히 있었긴 한데, 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는데 도대체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어를 빼놓고 말씀을 주어를 하셨구나. 빼놓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참전 용사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런 거는 아주 잘하신 일이라는 거, 그런 점은 좀 칭찬해 드릴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염하나가 얘기한 것처럼 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주체가 그 전쟁을 일으켰는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과연 6.25는 어떤 전쟁이고 6.25는 그 안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자님 또 오늘은 또 얼마나 또 그냥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려고 그러시나요? 뭐 예. 깜짝 놀랄 얘기는 우리 대통령께서 많이 하시니까 우리 그냥 이제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네. 이 전쟁을 이제 끝내자라고 해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반드시 그 선행 과정이 있어요. 누가 일으켰느냐, 전범은 누구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이 전쟁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버리면 뭔가 그 뇌 지진이라도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그 연설하면서 예. 네. 이 종전선언 그 네 글자를 얘기는 안 하셨는데 예. 어쨌든 종전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종전이 필요하려면 이제 네. 평화협정을 맺어야 돼요. 지금은 정전협정, 그러니까 그렇죠, 정전이죠. 전투행위를 정지한다. 휴전, 이 휴전협정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뭐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 전쟁은 누가 일으켰어? 니네 누가 못된 짓을 했어?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누가 민간인 학살했어? 이런 걸 따져서 전범을 처리를 해요. 네.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그 다음 평화협정을 맺는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끝낼 때 그 독일에서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립니다. 그 전범들 다 그 처벌하죠. 예. 그리고 나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전선언 오케이, 뭐 평화협정 오케이. 그러려면 전범이 누구냐 누군지. 이거를 이제 가려서 처벌을 해야 그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북한 김정은에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럼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시죠. 그렇죠.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종전선언을 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 바람에 이제 김정은 마마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지금. 천기를 누설했네. 네. 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래 끝내자 좋다. 그러면 전범이 누구지 하고 그럼 이제 김정은 이렇게 딱 해서 예. 이렇게 그 전범 재판소에 이렇게 딱 출두해가지고 재판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 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예. 계속해서 좀 얘기 좀 예,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6.25에 대해서 네. 너무나 지금 옛날 6.25만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6.25와 관련돼 가지고 비밀 자료들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6.25에 대한 연구가 아주 급속도로 그 많이 진행이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교과서라든지 우리 언론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6.25는 그냥 1960년대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선에서 지금 멈춰서 있어요. 음. 이렇게
연구가 급진전되는 그야말로 이 뇌관에 불을 붙여준 사람은 누구냐? 옐친 대통령이에요. 되게 의외인데요. 그 예전에 러시아 네. 대통령, 그 보드카 잘 마시는 분. 보드카 잘 마실 것 같이 생긴 분. 아니 원래 잘 마셔요. 아 진짜 잘 마셔요? 정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막 정상회담 하러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보드카를 마셔가지고 꾼이세요. 취해서 못 일어나서 정상회담에 막 어머. 늦춰지고 하는 일도 있었던 그 옐친 대통령이 예.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끝낸 다음에 우리에게 300점에 달하는 소련의 6.25 관련 비밀 문서를 넘겨줍니다. 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바로 요 사진이네요. 예, 아, 보드카 잘 드시게 생겼네. 이때도 마시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설마? 모르겠고 저 네. 상자 안에 이제 300점의 비밀 문서가 들어있는데 저 비밀 문서가 해제가 되고 저 비밀 문서를 통해서 연구가 급진전이 돼서 이제 많은 사실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났다. 그런데 자료마다 시간이 달라요. 남침을 개시한 시간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6월 25일 날 몇 시에 남침을 개시했을까요? 1번 자정, 2번 새벽 4시, 3번 새벽 5시. 시청자 여러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예. 시청자 여러분 몇 시에 몇 시인 것 쳐들어왔나요? 같습니까? 여만은 몇 시에 쳐들어왔을 것 같아요? 왠지 다들 잠을 자고 있고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니까 한 4시 정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봉앤 마이크님이 새벽 4시 지금 일단 해줬어요. 두 분이 같아요. 네. 아까 자정, 새벽 4시, 새벽 5시. 새벽 5시. 예. 그런데 저는 새벽 6시. 6시? 저는 그 객관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벽 6시. 번외로. 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평양 시간하고 우리 시간이 1시간이 그 차이가 나요. 아니, 같잖아요. 그런데 어. 평양 쪽은 그러니까 북한은 그 서머타임제를 실시를 안 했고 우리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평양 시간으로 치면 새벽 4시에 침략을 개시했고 예.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새벽 5시가 맞습니다. 새벽 6시는 아니다. 아닙니다. 저도 반만 맞춘 걸로. 에이. 예. 그런데 네.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미 새벽 3시, 2시 30분에 제일 먼저 인민군이 어디에 상륙했느냐. 여러분들 그 해맞이 상륙이요? 상륙을 했나요? 예, 다들 여러분들 어떤 얘기? 그 해맞이 하러 그 일출 구경하러 어디 많이 가요? 뭐 데이트 많이 하시는 우리 영화나 가실 것 같은데. 가장 동쪽에 있다는 정동진? 정동진이 또 유명하고 또 예. 포항에 있는 곳도 하나 유명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임원, 정동진 이 무렵에 예. 요 일대에 인민군 그 해병대가 탄 배가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상륙을 해요. 그래서 예. 인민군을 상륙시켜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 3시에. 그게 역산해 보면 이 배들은 그 전날쯤 아마 추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4일 에. 이제 뭐 원산이나 그런 데서 출발해서 예. 원산에서 그 속초까지 그 당시 속초가 그 384 이북 지역이었거든요. 예. 속초에서 배를 타고 아마 그 전날쯤 출발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동진, 임원 이쪽에 그 일진이 상륙을 하고 이진은 어디로 갔느냐? 약 600명의 그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까지요? 부산까지요? 낙동강방선 그거 예.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다가 우리 백두산함에게 울산 앞바다에서 들켜서 거기서 이제 전원이 전투가 침몰됐다. 벌어져서 네. 우리 백두사람이 그 괴선박을 격침시키잖아요. 예. 네네네. 그게 바로 그 인민군 그 특수부대를 실은 그 배예요. 거기 아마 그렇구나. 6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예.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만약에 우리 백두사람이 이 배를 격침시키지 못했으면 예. 부산이 그 게릴라들한테 점령이 점령 돼서 미군 상륙이고 뭐고 사실 다 끝날 뻔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이제 일인데요. 천호 신조가 이날 일어난 거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침은 몇 시에 이루어졌느냐를 따지면 네. 그 정동진하고 임원의 상륙한 걸로 보면은 6월 24일쯤 배를 출발시킨 걸로 봐가지고는
그리고 상륙을 생각하면은 새벽 6월 25일 새벽 3시. 3시. 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6.25를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네. 정말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오늘 충격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마음껏 충격을 좀 이렇게 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한번 충격 한번 받아보시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6.25를 제일 먼저 일으키자고 남침을 하자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뭐 누구다 얘기를 하는데 뭐로 배웠어요 학교에서? 저는 김일성으로 배웠습니다. 예. 나도 김일성 일으킨 거 배웠는데. 네, 김일성이 이제 중국과 소련에 찾아가서 허락을 뭐 받았다,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일으켰다. 똑똑해. 이렇게 공부 배웠어요. 많이 해서 나는 그런데 예. 우리는 이제 똑순이 염아나운서십니다. 이게 정말 혹시 전교조 없는 학교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의 아, 자랑 맞아요. 중에 하나가 예. 전교조가 없는 학교로 유명해가지고요. 저희 학교에 중학교에 정교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대로 배우셨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상하게 김일성이가 아니라 스탈린이 먼저 남침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겼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예. 그런데 요 옐친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런 생각들이 깨갱하고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6.25는 김일성이가 먼저 모스크바로 찾아가서 예. 스탈린에게 제발 우리 남침을 하겠습니다. 남침을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첫 번째가 1949년 3월 17일. 그때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 처음에 이거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또 한 가지는 지금 3월 17일이면 예. 주한미군이 49년도 6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철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한미군이 남한에 남아 있었어요. 혹시 미군이 개입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김일성의 남침 요청을 거절을 해요. 자, 거절할 때 논리가 뭐였느냐? 저 아랫부분 좀 글씨를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그대는 남침해서는 안 된다. 첫째, 인민군은 남조선군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못하다. 둘째, 남한에 아직도 미군이 있다. 미군이 개입할 것이다. 예예. 셋째, 38선에 관한 미소 협정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 협정이 우리 측에 의해서 파기되면 미국이 개입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끝장난다. 그럼 스탈린은 좀 예.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자체에 대해서 좀 꺼려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꺼려왔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네. 1949년 요 김일성이가 모스크바를 다녀간 한 달쯤 후에 예. 국공내전에서 모택동 군대가 남경을 함락을 해요. 남경이 장개석 군대 수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미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남침을 해도 미국이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겠구나. 중국도 저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예. 야 우리가 뭐 좀 내려가서 한국을 점령한다 한들 뭐 무슨 지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스탈린이 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군요. 예. 바로 이 모택동 군대가 남경을 점령을 했을 때 미국이 말하자면 중국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걸 보고 이제 스탈린이 우리가 침략을 해도 미군이 안 움직이겠구나 하는 확신을 이때 가지게 된 겁니다. 이야, 김일성이 예. 이제 그러면 남침하는 건가요? 그랬는데 이제 김일성이는 막 소련 대사한테 예. 우리 좀 쳐들어가겠다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하고 계속 또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평양에 와 있던 소련 대사가 스티코프인데 네. 야 우리 모든 준비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수령님에게 빨리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뭐 만날 때마다 이제 칭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번 더 와라. 그래가지고 1950년 4월 달에 50년 4월이요? 그럼 6.25 나기 2달 전에? 두 달 전에 네. 예. 다시 또 모스크바를 가요. 예. 그때 이제 증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 사진입니다. 예. 저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김일성. 가운데. 예. 예. 그다음에 독특하네. 저 왼쪽에 있는 안경 낀
그 친구가 박헌영. 이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 남침을 요청하러 갈 때 김일성이 혼자만 간 게 아니고요. 항상 박헌영이가 그 당시에 부수상 두 번째입니다. 서열 2위. 그리고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항상 가가지고 스탈린 동지 우리 저 인민군이 내려가기만 하면 남노당원들이 좀 20만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남한까지 점령하는데 뭐 며칠이면 됩니다 하고 옆에서 계속 그냥 말하자면은 바람을 잡은 게 박헌영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6.25의 전범을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 박헌영 남노당 이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왜 교과서에서는 박헌영에 대해서 이제 그런 독립유공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그 청와대를 점령한 사람들이나 한국 사회 주류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사파나 좌익 세력, 공산당 세력, 네. 좌익 추종 세력 이런 사람들 중에 남노당의 후예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바로 요 그 의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협정을 하고 네. 전범 처벌을 할 때 박헌영과 남노당 이자들이 6.25 때 했던 못된 짓들을 우리가 다 그 백일화에 드러내서 이 사람들까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6.25가 끝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4월에 만났고 그리고 두 달 후에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네. 오. 그래서 1950년 4월 10일 날 스탈린 동지 이제 우리 모든 준비 다 됐습니다. 우리 남침을 허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예. 허가를 해줬는데 정말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남침을 허가하겠는데 우리가 우리 군대를 직접 보내서 너희들은 도와주지 못한다. 미국의 개입 때문일까요? 똑똑해. 그러니 아시아 문제는 네. 모택동이가 그 전문가니까 모택동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남침 계획은 짜주고 무기는 다 대주겠다. 근데 병력은 못 대주겠다. 근데 병력 문제는 모택동이하고 상의해서 중공군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이제 모택동이한테 등을 떠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택동은 완전히 이제 덤터기를 다 뒤집어 쓴 거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도와주기도 또 애매하고. 예. 네, 이런 아니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이 일어났잖아요. 예. 네. 그런데 중공이 세워진 게 언제입니까? 1949년 10월 1일이에요. 얼마 그럼 8개월? 되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김일성이 남침을 하는데 중공군 니네가 도와줘 이러니까 중공군도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엉망진창이고 아직까지 저 변방 지역에서는 장개석 군대하고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남침할 테니까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모택동도 의학한 거죠.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지금 전쟁까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세계사 안 배운다면서요? 네, 이제 특별히 이게 무슨 꼭 배워야 되는 과목으로는 돼 있지 않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사는 나는 선택하는 세계사 비중이 배웠는데 되게 갑자기 낮습니다. 연식이 딱 들어가는 난 배웠는데. 네, 좀 자, 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중일 전쟁을 치르면서 모택동하고 스탈린하고의 관계가 아주 우리는 그냥 같은 공산당이나 다 같은 편이고 사이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스탈린이 지금 막 그 히틀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막 그 동부전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그 모택동이한테 그 일본 놈들 뭐 무슨 짓 못하게 니네가 좀 공세를 좀 취해줘 그랬는데 모택동이가 아니 우리가 왜 니네 대신 싸워줘야 돼 그래가지고 싸움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탈린하고 모택동의 관계가 이제 점점 악화된 데다가 갑자기 그 모택동을 가만히 상대를 하면서 보니까 이자가 정말 그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인구가 몇 명입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다 공산화가 돼가지고 으쌰으쌰하면은
자기의 그 공산당의 리더십이 모택동한테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중국을 완전히 엿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을 이용을 해서 미국도 끌어들이고 중공도 끌어들여서 미국하고 중공이 싸우게 만든다. 그동안에 얘네들이 여기 발이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강화한다. 이게 스탈린의 6.25를 허락한 근본 목적이다 이거죠. EJ 같은 건가요? 둘이 싸움을 그렇습니다. 붙여가지고 내가 예, 이득을 취하겠다. 예, 예. 아, 네. 우리 똑똑해. 똑똑한 영화. 전교조 없는 학교 좋네. 예. EJ. 최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이 스탈린이 자기 예. 부하를 이제 보내가지고 네. 이렇게 요 지도를 한번 보여줘. 이게 이제 남침 작전 계획이에요. 예. 남침 작전 계획까지 짜줍니다. 작전 계획을 짜주는데 전투는 누가 지휘를 하느냐? 중공군에 소속돼 있었던 조선족들을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남침을 한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서울을 점령하는 데까지만 남침 계획을 짜줍니다. 서울까지만요. 네. 서울을 점령한 이후부터는 작전 계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작전이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줘요. 이런 건 모르셨죠? 네. 예. 너무 새로운 사실인데요. 예. 네. 서울을 점령하면 박헌영이가 얘기한 대로 여기저기서 남도당이 이제 봉기를 할 거니까 네. 그 안에는 뭐 전쟁을 하나마나 우리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남침 작전 계획을 서울을 점령하는 데까지만 짜줬는데 서울을 점령하고 보니까 남도당 봉기가 일어나기커녕 조용하잖아요. 댓글창에서 윤준수님이 전북대학교 학생인데 예. 강의가 재밌다고 그러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듣기로도 네. 그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 전쟁을 계획을 했을 때 남한 정부에 대한 그런 지지도가 남한 국민들에게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도 들었거든요. 예. 전교조 없는 학교는 참 많이 가르쳐주네. 좋아. 예. 그리고 그 남침 작전 계획을 짜주면서 처음에는 저 소련군이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선제 타격 계획이다 이렇게 예. 그 명명을 했는데 제목에 이걸 써있네요.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제 타격이면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이름을 좀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반격 계획이다 이렇게 또 작전 계획 명칭이 바뀝니다. 아, 지금 오른쪽 위에 저 빨간색. 선제 타격 계획으로 돼 있죠. 네, 네. 그러네요. 예. 선제 타격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예. 저걸 나중에 반격 계획으로 바뀝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예. 남한이 먼저 38선 일대를 넘어와서 북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격을 해서 밀고 내려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아니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외가가 이북 분들이신데 예. 뭐 그때 북한 방송에서 예. 그러니까 남쪽에 뭐 괴뢰들이 쳐들어와서 예. 북한의 인민군 용사들이 그거에 반격하면서 지금 진격하고 있다. 뭐 예. 그런 내용이 방송에 그런 나왔다고 방송을 그러는데. 했습니다. 아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예, 예. 예. 그런 방송 뭐 연설문도 남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침이 이제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지도를 보시면 네. 요 부분 예. 여기가 그 정동진 요렇게 상류관 여기 요 예, 네. 또 한 부대는 이제 저 공해상을 돌아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다가 백두산함한테 이제 격침당하고. 격침당하고. 우리나라에 그때 전함이 백두사만 한 척밖에 한 척밖에 없었다고 없었어요. 들었어요. 예, 네,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도 원래 이게 전투함정이 아니고요. 미 해양대학교 실습선인데 그 실습선을 싼 가격에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다가 그럼 포를 달아달라. 예. 가지고 실습선에다가 포를 달아가지고 우리는 전투함정으로 쓴 거죠. 아니 그러면 정말 뭐 열악했네요. 장갑판이라 그런 것도 없고 한데 없고 그냥 실습- 배에다 그냥 대포 달아서 쓴 거예요? 실습선이에요. 실습선에다가 대포를 다른 겁니다. 그거 살 돈도 모자라가지고 그 해군 장교하고 사병 하사관 부인들이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해서 번 돈을 모아서 산 배가 백두산함입니다. 김영수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좀 많이 배우는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서울을 점령을 하니까 네. 서울에 있는 모든 좌익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런 짓을 한 겁니다. 뭐예요? 저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만세. 네. 야. 여성 동맹. 기가 막히죠? 네, 네. 더 웃기는 거는
아니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왔으면 서둘러 가지고 한강을 건너 가지고 이 패주하는 우리 국군을 추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패주하는 이 국군을 추적을 하기는커녕 서울에서 11시 반부터 그 서울 점령식을 거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또 쉬어요. 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뭐 예. 슈티코프인가 누가 예. 만들어준 뭐 그 작전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작전 계획도 없었을 뿐더러 예. 이 인민군이 강을 건너려면은 예. 도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 도하 장비를 소련군이 안 준 거예요. 공병이시니까 잘 하시겠네요. 예. 아 제가 공병 출신입니다. 예. 이 조립교진대 장교 부교 출신이시죠. 그런 거 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이시잖아요. 예. 아, 그게 그러니까 필요하군요. 이제 어. 그 내려가지를 못하고 이제 발이 묶여 있는데 그때 이제 한강 그 상에 다리가 광진교 아, 천호대교 옆에 있는 예, 예. 광진교 네네네. 그다음에 한강 인도교 그리고 한강 철교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진교는 잘 끊어졌고 한강 인도교도 잘 끊어졌고 한강 그 철교 중에 이제 하나는 잘 부서졌는데 하행선인가 상행선인가가 이게 폭약이 너무 급히 만드는 바람에 제대로 안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만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수리를 해서 철교에다가 그 나무를 깔아가지고 그 철교 위로 전차가 건너와가지고 아, 이 북한군 땅크들 예. 얘들이 건너온 거예요, 이거? 사흘 후에. 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인민군이 국군의 추격을 멈추고 그 서 있었던 것도 미스테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스탈린이 인민군이 너무 빨리 내려가가지고 이 부산까지 점령해버리면 미군이 상륙할 시간을 못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군이 충분히 상륙할 수 있도록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이게 어떻게 정말 국제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페나님 수강비 잘 받았습니다. 예. 마음껏 배워가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예. 대한민국이 이 적들의 남침 공격을 받으니까 네. 유엔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유엔의 자손이에요.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예. 유엔이 만들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만들어진 나라를 승인해 준 것도 유엔입니다. 맞아요. 저는 예. 좀 뭐 전교조 있는 학교를 나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예. 그런데- 유엔에 승인받은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유엔의 승인도 받지 못한 이 불법 집단이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니까 이건 유엔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군이 결성이 돼서 니네 빨리 38선 이북으로 돌아가 이렇게 결의안을 냈는데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흘 후에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격퇴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을 결성을 해서 이 침략자를 격퇴하기로 그렇게 안보리에서 결정을 했는데 예.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었던 이 소련이 대표가 불참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탈린이 유엔 대표에게 너 오늘 회의 나가지 마 하고 불참을 지시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왜요? 유엔이 결의를 해서 한국에 파병을 해야 미군도 올 거 아니에요. 미군의 유엔군을 참전을 결성을 시키기 하면은 위해. 그 중에 주적이 다 미군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안보리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하도록 말리크라는 유엔 대사를 참석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말리크가 그 당시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느라고 참석을 못해서 이거 하늘이 도와준 거니 뭐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도 그렇게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유엔군 참전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 분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가지고 예. 결국에는 그날 따라서 소련 대사가 유엔 대사가 차가 펑크가 나고 교통사고 나서 참석 못했다. 예.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됐다.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6.25의 남침을 이용해서 미국도 끌어들이고 예. 중공도 끌어들여가지고 둘이 싸우도록 만들기 위한 이 스탈린의 흉계였다 이거죠. 이 6.25 전쟁부터 정말 과정까지 스탈린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게 없다라는 없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죠? 네.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증거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요 지도입니다. 네. 지도를 보면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쪽에 있는 요 점선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 점선. 빨간색 점선이요. 네. 네. 이게 이제 요쪽 김포로 내려와서 이게 지금 충청도고. 예. 네.
요게 이제 인민군 6사단인데 다른 사단들은 전부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향해서 계속 그 진행을 하잖아요. 예. 이 부대는 갑자기 이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충청도 여기는 국군, 유엔군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왜 그랬지? 내비게이션이 왜냐면 없었나? 그 당시에는 전부 여기 그 대전, 김천, 예. 대구 이 일대가 이 주공 방어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군과 유엔군은 여기를 다 방어를 하느라고 이쪽은 한 명도 군대가 없었어요. 아, 거기 뭐 하러 갔대요? 그런 데를 예. 이 인민군 6사단의 행보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인민군 6사단이 어디로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전략가들이 도대체 이 6사단 어디 갔냐. 이게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오.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인공위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아, 인공위성이 없구나. 내비게이션을 공부할 수가 없지. 인공위성이 없지.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점령을 하고 하는 걸 쭉 그 후에 그 행로를 보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군산을 점령을 해요. 예. 그 다시 나와가지고 광주를 남원으로 지나서 가가지고 남원. 광주로 또 가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목포를 또 점령을 해요. 바쁘네. 네. 그리고 또 와가지고 순천. 또 순천 여수를 점령을 여수, 해.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 낙동강 방어선이 다 완성이 된 8월 4일인가에 진주에 느닷없이 6사단이 나타나요. 남도 진주에. 투어 먹을 거리 좀 먹으러 다녔나?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워낙에 대체? 곡창지대라서, 네. 워낙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6.25 전사 연구가들이 네. 그동안에 최대의 미스테리는 네. 왜 그 당시에 인민군 지휘관들이 그 대전, 김천, 대구로 향하는 이 직행로를 그 놔두고 인민군 6사단이 왜 저기를 저렇게 갔을까 하는 게 최대의 미스테리였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는데 이 옐친 문서가 이제 풀리면서 이 의문이 다 밝혀졌습니다. 페나님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 여수의 밤바다를 좀 즐기러 가신 듯. 그때부터 유명했군요. 그때부터 여수가 유명했어. 아니 전주에 비빔밥 먹고 광주 가서 육회도 좀 먹어주고 그리고 나서 딱 가면 되잖아. 목포 가서 이제 홍탁 드시러 홍탁 네, 들어. 홍탁도 네. 한거 예, 먹고 예. 순천 가서 짱뚱어도 먹고. 알고 보니까 이 스탈린이 미군과 유엔군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뺑뺑이를 돌린 것이다. 세상에. 여러분 아셨어요? 와. 오. 이- 여수 밤바다. 이런 아직도 게- 여수 밤바다를 좋아하시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예. 밝혀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미처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야, 그 무슨 소설 쓰냐 그런데 소설이 아니고요. 이렇게 전사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예. 8월 4일 날 느닷없이 진주에 이 인민군 6사단이 딱 나타나니까 드디어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죠. 예. 근데 이 아저씨 누구예요? 여기 옆에 이 앉아있는. 방호산, 예. 6사단장 방호산인데요. 저 전주 가서 비빔밥 드시고 저기 목포 가서 홍탁 드신 분. 예. 여수 밤바다 이 구경하시고. 방호산이 6사단장인데 그 당시 인민군 6사단이 얼마나 용감하게 잘 싸웠는지 그 사단 전체가 막 1계급 특진을 할 정도로 용맹을 떨치던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사가들이 이 6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좀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6사단의 행방이 아니라 역사를 추적해 가보니까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육사단의 역사요. 깜짝 놀라서 또 무슨 또 얘기하셔요? 깜짝 놀랄 만한. 예. 자,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이 갑자기 부대가 알고 보니까 저분이 나오셨네. 예. 예. 네. 이게 인민군 6사단인데 이게 다 조선족으로 이루어졌어요. 어쩐지 이름도 방호산이라는 이름이 예. 중국스럽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게 다 조선족들입니다. 그 조선족 부대예요. 그러면 조선족 부대입니다. 조선족 사단. 예. 오. 저게 용맹을 이제 떨친 부대가. 그러니까 모택동 산하의 중화인민공화국 166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택동하고 스탈린하고 김일성하고 합의하에 조선족 3개 사단을 북한으로 넘겨주기로 그렇게 그 약속을 해서 기차 타고 중공군 166사단이
기차를 타고 와서 사리원으로 와가지고 인민군복으로 갈아입고 인민군 육사단이 된 겁니다. 사건의 집행선님이 사실상 중공군이죠. 그렇죠. 역시. 예. 중공군이죠. 그런데 이 166사단이 무슨 사단이냐? 얘네들이 바로 조선의용군이 중심이 된 사단인데, 예. 김원봉이 혹시 그렇죠. 네. 또 김원봉이가 여기서 또 전교도 차이 만든 그 조선의용대라는 게 있어요. 나네. 예. 그 조선의용대가 주을래 이 공산당의 공작에 의해서 통째로 연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을 바꿨는데 1945년 8월 11일 날,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을 하기 4일 전에 연안에 있던 이 조선의용군을 만주로 이동을 시켜요. 만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조선족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이 조선의용군이 주축이 돼서 3개 사단을 만들어요. 그게 166사단, 164사단, 독립 15여단 요 3개를 만들어요. 이게 다 조선족 부대입니다. 예. 요거는 김원봉이가 만든 조선의용대가 연안으로 도망가서 조선의용군이 됐고 조선의용군이 주축이 돼서 만든 사단이에요. 그러면 예. 지금 여기 계신 요 분이 예.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이 김원봉이라는 이 사람이 예. 만든 부대가 예. 이 대한민국 남침의 선봉대가 됐다. 선봉에 섰던. 그런 부분. 그래서 인민군. 그런데 8.15 때 띄운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김원봉이가 왜 저러는지, 왜 김원봉을 띄우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저런 조선의용대가 우리 국군에 못 채면, 예.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중공군인가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모체. 예? 예. 그렇죠. 중공군 맞네. 네, 저도 교과서에서 김원봉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 예. 그리고 독립운동부 하는 이런 군대를 모집을 해서 만들고 이끌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 그런데 웃기게 그 김원봉이가 조선의용대를 말하면 창설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창설은 무슨 창설이에요? 장개석 군대가 만들으라고 지시하니까 만드는 거고 중공의 명령을 장개석이요? 받은 거군요. 장개석 군대에 있다가 도망간 거고. 아, 장개석에서 도망가서 예. 그게 모택동한테 간 거군요. 그렇죠. 예. 세상에. 그런데 그렇구나. 그 당시에 이 중국 공산당이 이 조선의용대를 공작을 하면서 다른 애들은 다 통째로 데려갔는데 김원봉이는 내팽개치고 안 데리고 갔어요. 횡당했군요. 횡당했습니다. 네. 왜 그랬느냐? 아니 이 자식은 뭐 툭하면 가서 테러하고 아무나 죽이고 막 이러니까 에이? 공산당에서도 그런 놈은 필요 없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러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런데 뭐 조현병 얘기는 왜 들어요? 토니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김원봉이가 만든 조선의용대가 네. 공산당 공작에 넘어가서 연안으로 도망가가지고 조선의용군이 됐고 그 조선의용군이 해방되기 4일 전에 만주로 이동을 해서 만주의 조선족들을 모아서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공군이죠. 중공군 166사단, 164사단, 예. 독립 15여단을 만들어서 중국을 공산하는데 또 앞장서요. 공산화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북한으로 보내요. 네. 그래서 인민군복으로 갈아입고 6.25 때 최선봉에 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략한 군대가 바로 김원봉이가 만든 조선의용대가 뿌리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하셨어요? 역시 좋은 학교 나오면 좀 쉽게 이해하고 난 한참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유엔군도 막 이제 들어와서 막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막 이럴 때 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일본도 참전을 했다 안 했다? 일본군이요? 일본군이 어떻게 참전을 해? 저는 참전을 했다라고 배웠습니다. 했다? 네. 배웠어요? 네, 제가 차려야 돼. 역시 전교조 없는 학교가. 잠깐만 정답을 바꿀 수 있나요? 네, 했다라고 배웠는데요. 이게 네.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사단이 뭐 어떻게 들어왔다 뭐 이렇게까지 배우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미군이 참전을 했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뭐 일본군과 유엔군이 참전을 했다. 이런 문장으로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학교야? 어느 학교예요? 좋은 학교네. 야. 명문 학교를 나왔습니다.
윤주수님도 후원 자, 감사드리겠고요. 요 예. 사진이 음. 원산항에 미군 배가 못 들어오도록 그 기뢰를 설치를 했는데 저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을 소해함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 소해함이 이제 기뢰를 제거하는 장면인데 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미군과 과거 일본 해군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은 군대가 이제 그 전부 해산이 됐죠. 예. 해산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로 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 소해함을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니까 일본 해군 출신들을 저 배에 태워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그럼 공식적으로는 일본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군인은 아니지만 공식 참전은 아니지만 근데 일본 네. 군인들이 다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비공식 참전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저 기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예. 그 한 척이 기뢰하고 부딪혀가지고 정말 사망 사고도 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사가 있구나. 예. 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궁금한데요. 기뢰라는 게 어떤 역할이고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요? 물에다가 네. 그 어마어마한 폭탄 덩어리를 이렇게 폭탄 매달아가지고 예. 여기는 이제 저 공병 출신인 제가 이제 전문가인데 기뢰는 왜 땅에다 묻는 폭탄이잖아요. 네네. 기뢰는 바다에다 묻는 바다에다. 폭탄이에요. 그래서 그 아. 근처에 배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드리면은 뻥 터져요. 아, 네. 물에 근데- 있는 지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돼요. 예. 아, 네. 얼마나 이 위력이 세냐면 몇만 톤짜리 배가 그 두동강에 나서 뭐 몇 초 만에 가라앉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죠? 예. 조그만 공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뭔가 한참 들여다봤는데 이게 굉장히 위력이 센 이 폭염. 공 안에 이제 이게 작아 보여요? 화약이 예,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 한번 요 지도 한번 어.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아, 인천 상륙을 할 때 예. 그 미군들이 일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미 제7 보병사단이 출발을 했고 고베에서 출발했고 사세보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상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LST라고 해서 상륙함이에요. 막 전차도 싣고 군인들도 싣고 하는 그 상륙함이 47척이 동원이 됐어요. 그 중에 37척을 일본 해군 출신 선원들이 운영을 해줬다. 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이제 그 전쟁이 나면 그 한국은 뭐 그 당시 뭐 공장도 별로 없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나마 남아있던 거 다 폭격 맞아가지고 다 이제 부서지고 그러면은 이제 한반도에서 싸우는 이 군인들을 위해서 뭐 총알 만들어야지 뭐 사람 다치면 뭐 붕대라도 만들어야지 하는 전쟁 물자를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 제일 가까운 일본에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이 전시에 이 소위 말하는 정보 교류 그리고 이 군사 작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을 맺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맺은 게 지소미아라는 거잖아요. 정보 교환 협정을 맺었는데 지금 이 지소미아를 계속 파기하자고 지금 이렇게 그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파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또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일본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6.25 때도 저런 식으로 인천 상륙을 하는 모든 그 군인들이 일본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그리고 일본 그 선원들의 지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예.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소미아 이런 게 이런 그 국가의 유사시에 그 필요하기 위해서 맺어놓은 건데 이거를 파기하자 그러면 아니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휴전 국가인데 아직 우리가 이런 예. 이렇게 지소미아 파기를 외칠 수가 있는지 이것도 조현병이니까. 네. 한 저는 단어로 저게 진짜 설명이 놀라운 것 되는군요. 같아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이 동원한 47척 중에서 37척이 일본 선원들한테 운영됐다. 예. 그리고 일본의 그 해군 출신의 어떤 예. 선원들이 상륙정을 몰고서는 우리 해병대하고 같이 그러면 쫙 몰고 와서 간발해! 딱 우선은 딱 문 열어주면은 막 뛰어가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 우리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냥 일본 사람들 그럼 막 야. 입에 거품을 물고 뭐 못 죽여서 좀 날리고 이러니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 어려울 때 또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정말 저는 생각만 하면 막
뚜껑이 열리고 잠이 안 와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일본을 겨냥을 해서 우리의 전쟁으로 뭐 돈 벌었다. 득을 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 일본이 이렇게 참전을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준 사실도 명백하게 진실이다. 이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러네. 따지면 이 지구상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때 큰 기업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예. 전쟁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이게 역사적인 현실인데 이분들은 여사서 현실을 잊는 아주 고매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현실에 발이 떨어진 그 무슨 뭐 추상적인 존재라고나 할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 어제 그 한 그 연설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제3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블루하우스 체어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참 국격이 참 네. 그다음 예. 또 하나. 예. 그러면 자유중국 그 당시 중국 대만 아, 대만. 예. 대만도 참전을 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이번에 맞출 거야. 예. 이번 예스 벌써 오와 OX면 노. 아까 O였으니까 이번에도 O. 이번에는 확실히 O. 옵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예. 근데 대만은 어떻게 참전을 해요? 비공식 참전합니다. 아, 대만도 대만도 비공식 비공식 참전. 참전이군요.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와가지고 포로로 잡히니까 예. 이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중국어 통역 언론인 심리전 전문가들이 이제 비공식으로 파견이 돼서 전쟁을 도와줘요. 야, 지금 우리나라하고 친한 나라들이 그때도 다 도와주고 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 그리고 이 중공군 포로신문 얘기하니까 또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정식 교수라고 있죠. 예. 이분이 원래 만주에서 사셨어요. 네. 그래서 중국어도 대단히 잘했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6.25가 났을 때 미군 부대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잡혀놓은 것들이 다 중공군 포로가 잡혀오니까 예. 이분이 이제 중국말을 할 줄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공군 포로 신문을 이정식 교수가 해요. 오. 그래서 야 너 소속이 어디냐? 너 그동안에 뭐 했냐? 그전에는 뭐 했냐? 다 물어보니까 잡힌 포로마다 다 이 장개석 군대 투항해온 투항군이더라 이거예요. 에? 그건 뭐예요? 중공군이라면서요? 네. 예, 중공군인데 그 당시 장개석 군에 싸웠던 국부군이라고 하죠. 예, 예. 이 국부군들이 세가 불리해지니까 투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택동 쪽으로 예. 넘어간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택동 분대가 됐어요. 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들이 어느 날 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을 하는데 내가 갑자기 공산주의가 좋아서 공산군으로 투항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살려고 투항을 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의 이 인민군 역할 입장에서 보면 신뢰가 안 가겠네요. 아니 이것들은 언제 또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지 누가 알아. 예.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투항해온 애들을 몽땅 다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 소모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군 전쟁터에다 내보내서 거기서 다 전사하게 만들었다? 예. 인해전술 했잖아요. 총도 안 주고 막 그냥 돌격하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도 인해전술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옛날 전쟁도 아니고 어떻게 막 그 기관총 뭐 대포 뭐 전차 비행기 폭격기가 난무하는 현대 전쟁에서 무슨 놈의 인해전술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네, 뭐 알고 나각이랑 보니까 뺑가리를 치면서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그 좁쌀로 만든 빵하고 예. 방망이 수류탄 2자루씩만 준 거예요. 아, 그리고 총은 알아서 뺏어서 싸워라. 그럼 결국에는 그 장개석 군에서 항복한 그 군대를 갖다가 다 소모시킨 거죠. 거기서 다 죽게. 악마네. 너무 끔찍해요. 악마네. 이건 악마네. 네, 너무 끔찍한데요. 어휴. 그래서 이제 그 모택동이가 도대체 이제 한국에 군대를 보낸 이유를 3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자, 한번 좀 크게 확대 좀 해주세요. 장개석 정권과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설정을 해서 예. 전 국민적인 적개심을 고취한다. 2번째, 투항해온 장개석 군대를 미국과의 싸움에 투입해서 소모시키고 그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겠다. 셋째,
세계 제1의 미국과 대등하게 싸우는 공산중국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심을 중공으로 흡일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9년 10월에 중공 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제 1년도 안 되고 민심은 어디로 갈지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단합을 시키려면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 이거 흔히 써먹는 독재자들의 그렇죠. 수법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게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둘 다 배가 나왔네. 네. 오른쪽은 김일성이고. 김정은이랑 똑같이 자, 생겼어요. 요때서부터 이제 전쟁은 팽덕회, 그러니까 모택동과 메가더의 싸움. 다시 중공군이 말하면 개입을 하면서요. 예. 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중공의 싸움으로 구도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탈린이 원했던 미국도 끌어들이고 중공도 끌어들여서 서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게 만든다라는 그 함정이 완성된 겁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유엔군은 참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중공군은 뭐죠? 개입이요. 네. 참전이지. 개입이었습니다. 전쟁을 한. 아이씨, 또 왜? 아, 참전이지. 우리 왜 영어 개입이야? 선생님 역시 좋은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명문 학교. 아, 정교조 선생님한테 잘못 학교. 배워가지고. 교정은 학교 최고. 네. 왜냐? 국제법적으로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을 결성을 해서 유엔군을 한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참전한 겁니다. 예. 그런데 중공군은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김일성이 오라고 그랬나? 불법 개입한 거죠, 이건. 그래서 불법 개입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중공군도 참전했다고 얘기하는데 참전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참전이에요. 불법 개입이 맞습니다. 전쟁을 그렇게 따지는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잘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 염한남 선생님은 역시 명문 좋은 학교,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클린 학교, 배운, 네. 죄송합니다. 확실히- 전교조 학교 나와서. 자, 그래서 인해 전술을 사용한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이 인해 전술을 사용한 그 군대가 장개석 투항군이었다라는 사실은 이정식 교수 때문에 밝혀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면담을 해보니까 프로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자, 이거 교과서에 꼭 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거 안- 그렇습니다. 교과서에 안 실렸어요? 네,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도 안 실렸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워낙 올바른 그 사과를 가지고 계셔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에서 북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러니까 납동성 강서가 예.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하고 예. 38선 38선으로 이제 예. 막 그 퇴주하는 네. 이 인민군을 쫓아가지고 막 쫓아오다가 38선에서 정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엔군은 그 당시에 한국으로 참전을 할 때 이 불법적인 그 집단이 남침을 하기 전 고선까지 격퇴를 시키는 임무만을 부여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8선에 딱 와가지고 적을 38선까지 격퇴를 했으니까 유엔군의 임무가 끝나서 여기서 이제 38선을 넘으려면 유엔의 결의가 또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보고 갑자기 38선에서 진격을 멈추니까 9월 3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우리 육군참모총장인 정일권 씨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아니 참모총장 왜 그 38선에서 북진을 안 하고 스톱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지금 유엔군이 유엔으로부터 이런 권한만 부여받고 와서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귀가는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아 각하십니다. 나 통수권자 맞지? 네.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령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북진해라. 그래도 10월 1일 날 북진을 해요. 야, 이거 영화다, 영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영화죠. 38선에 도착했습니다. 예. 하지만 더 이상 진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 진군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북진하라 이 명령을 붓글씨로 딱 써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예. 전진하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다음 쫙 가는. 예. 오. 그런데 이제 다른 유엔군은 예. 아니 대한민국 국군은 동해안으로 해서 이제 북진을 시작을 했는데 예. 다른 그 전선에 있는 유엔군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그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유엔에다가 막 계속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아니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저 결의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0월 7일 날 유엔이 그러면은 저 이번 기회에 그 통일을 한다. 아 이번 야. 기회. 야 10월 좋다. 7일 날 결의를 예. 저 북진하라 이 결의를 내려요. 어. 그래서 10월 8일부터 북진을 해요 유엔군은. 예. 그러니까 이 유엔의 북진을 이끌어낸 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야당 아니, 그 당시 여당 지금 여당 그 누군가가 원내대표인가 누군가가 뭐 대한민국 국군의 날을 10월 1일이 아니라 광복군 창건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막 그 비판하는 그 글도 쓰고 막 이랬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군의 날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이용해서 미수복 지역을 수복을 해서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북진을 명령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을 만들었는데 오. 이걸 광복군 창건일로 바꾸자 그러면 뭐냐 이거. 그래서 제가 광복군을 따져보니까요. 정말 이상하게 광복군의 작전지휘권은 중국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인가요? 아니 장개석 군대. 아.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재정적인 수단이 없었어요. 그럼 그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그 광복군 그리고 국군의 날로 삼으려고 하는 그 광복군은 사실은 장개석 군대네요. 장개석 군대가 그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면 그 중국 그 장개석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그 광복군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 훈련 비용 그리고 무기까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작전 지휘권 내놔. 그 작전 지휘권을 중국군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광복군 장교 중에 그 모든 주요 장교는 다 중국군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는 명목상의 작전 지휘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네. 예. 왜 안 해요? 뭐가 창피해요? 이게 현실인데? 창피한가 보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국군이 광복군이 창피한가 보네. 우리 광복군이 몇 명이었냐? 예. 평소에는 400명. 가장 많았을 때가 682명. 이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숫자가 많지가 않았군요. 예. 안스로 무스님이 예. 이승만 대통령이 왜 도망을 갔나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도망이라. 그러니까 뭐 한강철교 폭파하고 뭐 그런 거 하고서는 간 거 그 얘기라는 것 같은데요. 예.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예. 안스로 무스님. 예. 중공군도 똑같이 38선까지 그 밀고 우리가 내려와서 못 올라가는 것처럼 예. 이승만 대통령에 예. 의해서 겨우 올라간 것처럼 예. 중공군도 마찬가지로. 스톱을 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중공군 사령관이 팽덕회였는데 예. 이 사람은 대단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만약에 38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강력한 저항을 받을 텐데 예. 우리가 그 저항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걸로 충분히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표를 이룬 거 아니냐. 그래서 38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예. 김일성, 뭐 스티코프 대사, 그다음에 모택동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빨리 밀고 내려가야지. 뭐 여기서 이제 서로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밀어, 그래가지고 이제 밀고 내려간 거거든요. 오. 이것도 스탈린의 개입이군요. 그러니까 공산군도 38선을 밀고 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고민하고 있는 거를 스탈린이 등 떠밀어 가지고 또 내려갔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팽덕회가 말하자면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군을 멈췄으니까. 예. 아,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인 모택동의 심기를 그 심기와는 따로 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 이 어, 팽덕회가 바로 요 제목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뭐요? 문화대혁명 때 체포가 됩니다. 반혁명 수정분자다. 뭐야? 팽독회가 팽당했네? 예, 팽당했습니다. 라임인가요? 네. 오, 급행자 만나 모르겠다.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예. 그때 팽덕회가 한탄을 하면서 면회온 조카에게 야 조카야 내가 정말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꼴값만 떨다가 이 꼴을 당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후회를 결국 하게 됐군요. 그래서 이제 전선이 무너져 가지고 유엔군하고 국군이 어디까지 밀렸냐면은 37도선 그러니까 평택하고 삼척을 잇는 선이 평택까지 내려갔어요? 서울도 뺏기고? 그러면 예, 또 뺏겼죠. 예, 그래서 37도선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어요. 예. 밀려 내려오면서 그때서야 이제 미국 그 수뇌부에서 야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거냐? 어? 예. 지금 중공 애들이 저렇게 불법으로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공하고 지금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 주적은 소련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왜 싸우고 있지? 이런 의문에 빠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을 미국이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 증거물이 있어요. 네. 자, 이 부분 한번 확대해 주십시오. 글씨 부분. 1950년 12월 3일 날 에치슨이 예. 야, 지금 가장 큰 두통거리는 지금 우리가 엉뚱한 나라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짜 적수는 소련인데 우리가 왜 이진하고 싸우고 있냐. 이렇게 중국 이진하고 계속 싸우면서 우리가 한반도에 발이 묶여 있으면은 유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스탈린이 이 파놓은 함정에 미국도 빠지고 중공도 빠져가지고 엉뚱한 적하고 엉뚱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서야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구라파 방위력을 예. 강화할 수 없을 거니까 유럽을 방어를 못한다. 예. 그런 얘기라는 거군요. 예. 오. 드디어 이제 현실 문제에 봉착한 거죠. 야, 그러면 정신 차렸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37도선까지 밀려 내려왔던 이 그 전선을 쳐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휴전선 예. 이 부분까지 간신히 또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휴전선 부근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미군도 참호를 파고 다 들어가고 중공군도 참호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모전 양상으로 이제 대치를 하게 됐어요. 뭐 그때도 이제 보니까 뭐 고지 하나 뺏으려고 그렇죠. 그 영화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지전. 낮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뺏고 밤에는 뺏기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예. 그야말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전쟁 양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의미 없는 고지 하나를 뺏기 위해서 하룻밤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이 시체로 막 이제 실려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 미국이 이제 회의를 엽니다. 언제 여느냐? 1951년 예. 2월 6일 날 이제 이 전쟁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반도에 관한 5가지 정책 선택지에 관한 문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첫째, 무력에 의해서 끝장을 내버릴 것이냐? 남북한까지 밀어버리자. 둘째, 그냥 이 선에서 완전히 철수를 할 것이냐? 셋째, 중국으로까지만 확전을 시킬 것이냐? 아예 넘어서 압록강 넘어서 중국까지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의 전선에서 장기 교착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적당히 휴전하고 빠져나올 것이냐? 이 5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휴전하고 빠져나오자라는 5번째 방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협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군하고 유엔군은 1951년 2월 6일 날 휴전하고 그냥 적당히 미봉을 시키고 철수한다라는 것을 요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2년이나 더 끌었잖아요. 예. 그렇죠. 왜 끌었을까요? 그걸 저한테 왜 갑자기 물어보세요? 제가 협상이 잘안 되지 않았어요? 끌으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당시 모택동도 더 이상 이제 싸울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 싸워봤자 우리가 못 이긴다는 예. 걸 알게 됐고,
김일성도 지금 죽을 지경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모택동하고 김일성이가 막 특사를 보내가지고 스탈린한테 이제 전쟁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막 가서 빌고 막 이러니까 스탈린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응? 야 임마 니네 지금 잘 싸우고 있잖아 자식들아. 어? 예.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저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이 너희들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15년 내지 20년 더 붙잡아둬야지 우리가 그 20년 전쟁하자고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동안 우리가 유럽에서 공산주의 전선을 강화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공산화하는데 너희가 일조를 해야지. 뭐 여기서 힘들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스탈린이 1952년 8월 20일 날 줄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이 이 전쟁에서 전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잘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한반도에서 미국을 15년 내지 20년을 붙잡아두어서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못 일으키게 해야 된다. 너희들 잘 싸우고 있다. 이래가지고 계속 등 떠밀어가지고 2년을 더 싸운 거예요. 소모하게 만드는 스탈린이 못됐네. 여기 뭐 네. 예. 펜 삼킨 낙타님 그만해. 그만해. 하면서 스탈린이 계속 그러고 있다고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모택동하고 김일성은 그러니까 제발 전쟁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 여러 번 특사를 보내요. 그런데 스탈린은 무조건 야 지금 니네 잘 싸우고 있잖아. 미군들 관이 계속 도착하는 걸 보여줘야지 이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하는 계속. 모택동이 굉장히 미웠겠다. 그 모택동이 스탈린 진짜 싫어했겠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 끝났느냐? 예. 스탈린 죽은 다음에 끝났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가셨구나. 예, 1953년 3월 5일 날 스탈린이 뇌출혈로 죽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일성과 모택동이는 그냥 맞아! 드디어 전쟁 끝났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휴전협정이 2년이나 끌었고 스탈린이 끝난 다음에 왜 갑자기 급전직하로 휴전이 이루어졌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모든 배후에는 스탈린이 있었다. 이런 만약에 느낌이네요. 네. 스탈린이 이때 뇌출을 안 일으켜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전쟁이 계속 설마 장기화가 김일성도 암살자를 보내서 그 김정은이 자기 형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스탈린 암살을 하는. 스탈린 암살을? 뭐 김원봉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김원봉이는 암살 전문가 아니야. 테러 테러리스트. 전문가. 네. 그래서 김원봉을 파견?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야, 농담이 6.25가 나가는. 스탈린이 죽어서 끝나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1951년 3월 5일 날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예. 그때 이제 그 집단 지도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르츠초프, 몰로토프 이런 사람들이 즈다노프 이런 사람이 모여서 야, 이 의미 없는 전쟁 이제 그만하자. 모택동 너 와. 이제 전쟁 그만하자. 그래서 빨리 휴전협정 맺어. 휴전협정은 우리는 안 싸웠으니까 니네가 싸웠잖아. 니네가 이제 앞장서서 맺어. 그래가지고 중국이 휴전협정 서명을 하죠. 스탈린이나 소련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1953년 7월 달에 휴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때 스탈린이 뇌출을 안 일으키고 계속 살았으면 세계 역사가 또 어떻게 전개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고 하지만 정말 예. 만약을 가정했으면 정말 더 끔찍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로스트인 필로소피님께서 와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진짜 그러네요. 네. 예. 역사에 우연은 없네요 진짜. 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아주 좀 몇 가지 지켜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결국 김일성이가 제발 남침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박헌영하고 모스크바까지 두 번을 찾아가서 간신히 그 허락을 맡은 이 전쟁은 뭘 위한 전쟁이었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스탈린이라는 사람의 놀아나가지고 뻘짓만 하다가 이 짓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김일성의 뻘짓이 어떤 결과를 우리한테 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제 맺게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저렇게 빨리 밀봉을 하고 얼렁뚱땅 그냥 뭐 이상한
그 휴전 협정을 맺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국제법 전문가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의도를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딱 잡고 야 미국 너희들 올 때는 니네 마음대로 왔는데 나갈 때는 니네 마음대로 못 나가. 와, 이 능력자셔 이승만 예. 대통령. 확실히 정말. 능력자시네. 너희들 말이야 우리 반대를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그냥 물러나면 우리 국군 다 동원하고 예. 저 방공포로 저 다 석방시켜서 우리 북진할 거야. 진짜 우리 저 압록강까지 점령해 버릴 거야. 뭐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고집센 노인네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에버레디 작전. 에버리디 예. 작전이요? 네, 그건 뭔가요? 에버레디 플레이라고 그래서 예. 이승만을 실각시키고 다시 군정을 실시하려고 쿠데타 계획을 세웠어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예. 오. 1953년 6월 달에. 허허허. 그런데 어.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이 덜레스 국무장관 아닙니까? 네네. 이 덜레스 국무장관이 보니까 아니 전쟁을 하는 와중에 그 나라 대통령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각을 시키고 군정을 하면 우리가 그러면 왜 싸우는 거냐 왜?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을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강력하게 이 미 군부의 에버레디 작전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덜레스 국무장관이 대한민국을 구했네요. 네. 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덜레스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조지 워싱턴 대학, 아. 프린스턴 대학 그 동문 절친이군요. 관계더라고요. 네. 오. 절친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하여간 이 학력이 겹쳐요. 이야, 선배 후배 관계. 네.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선배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 아니 그러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승만이 원하는 너희들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고 다시는 공산군이 다시는 남침을 못하도록 그 확실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승만의 요청을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한미상호 방위 조약 맺어줄게 빨리 미국으로 와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지금 전쟁 지도하느라고 바쁘니까 바쁘면 니네가 와. 그래서 덜레스 국무장관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와요 또. 후배님, 델러스 국무장관 후배님, 내가 선배잖아. 네가 와야지. 딱 그거네. 그래서 덜레스 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 국무장관을 오라 마라 하는 사람은 이승만이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야, 이승만 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가가지고 혼밥 하시는데. 이게 정말 국격 아닐까요? 급격이 막 너무너무해, 진짜. 네. 그래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 그 한국이 전후 그 뭐 전쟁통에 다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전후 복구에 필요한 상당량의 원조를 제공한다. 야. 둘째, 20개 사단과 70만 대군을 보유하도록 한다. 오. 이게 무슨 얘기냐? 70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돈까지를 미국이 다 대주겠다. 이야. 실제로 다 대줬습니다. 야. 심지어 우리 군인들이 신는 양말, 예. 그 속내이 이런 비용까지 다 대줬습니다. 오. 김정숙님이 문가야 좀 배우라 그러시는데 그 김정숙님 아니시죠? 깜짝 놀랐어. 갑자기 김정숙님이 문가야 좀 배워라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그 집안에서 아니, 이렇게 싸우시나? 이승만 대통령은 예. 무슨 뭐 미국에게 제발 한미 상호백악전 맺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니네 들어올 때는 니네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한테 뭘 줬느냐? 예. 종이 쪼가리 한 장 줬습니다. 뭐. 우리는 휴전 협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종이 쪽지 한 장. 야, 정치를 아시네. 진짜요? 외교가 뭔지를 진짜 이게 제대로 외교입니다. 아시네. 이게. 네. 정말 국제 정세를 읽는 능력도 탁월하셨고 이 외교력도 정말 대단하셨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댓글에 보니까 막 가슴만 이런 예. 댓글이 올라오는데 진짜 가슴만입니다. 네, 정말로요. 상남자. 네, 맞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한국군이 이제
70만 대군으로 급행창을 하다 보니까 이 70만 대군을 유지 운영하는 데 따르는 모든 그 최첨단 무기를 다 미국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유지 운영하는 장교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 이 장교단을 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줘요. 그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의 포트실에 가서 포병 교육을 받고 와요. 이야. 수많은 그 장교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오는데 유학을 하고 온 장교가 10,000명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어떤 집단보다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 군이었다. 그래서 군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예. 그 새로운 군부의 지도자가 누구냐? 박정희 장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예. 6.25라는 것을 일으킨 김일성이가 그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냈느냐? 우리 군부의 급행창을 불러왔죠? 예. 네. 그 군부를 그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집단으로 만들었죠? 그 선진화된 집단이 대한민국의 지도부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으니까 김일성은 뭐냐? 대한민국 산업화에 일꾼들을 상당한 키워줬네. 기여를 해줬다. 아니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그 군의 엘리트들을 갖다가 예. 김일성이 키워준 그런 셈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게 오. 이제 김일성의 남침 전쟁이 일으킨 나비 효과가 박정희를 재밌네.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시킨 거다. 재밌네. 박정희를 키워낸 게 어떻게 보면 김일성일 수도 있다. 네. 정말 재밌는데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어떤 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도망갔다 이런 정말 불경한 표현을 썼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25 남침 때 그 시간표를 보면 6월 26일 오후 1시에 의정부가 함락이 됩니다. 예. 그 6월 25일 날 남침을 시작했는데 6월 26일 오후 1시. 그런데 이때 오후 1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뭐 포천에서 내려온 인민군부대, 동주천으로 내려온 부대, 어디로 내려온 부대가 의정부로 막 뒤엉키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어요. 의정부에서요. 의정부 일대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막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헌병들이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오후 7시부터 의정부에서 창동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예. 도봉구로. 예, 네. 6월 26일 날 오후 7시부터 이제 창동 미아리 방어선이 형성이 돼요. 예. 창동에서 인민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포하고 전차포를 쏘면 예.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는 이 경무대 일대가 다 이 적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미엘에서 포를 쏘면은 예. 그 이제 여기 경무대,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 지금 청와대죠. 예, 예, 청와대까지 포가 닿는군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예. 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국군 통수권자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적의 포의 사정권 내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정식으로 그 피난을 하려면 예. 6월 6월 26일 날 오후 7시 이전에 서울에서 피난을 하셨어야 정상이에요. 그 적군의 그러니까 포의 사정권 포 사정권에 들어오기 바깥으로 전에 나가 나갔어야 되니까. 노출되기 전에 나갔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예. 우리는 그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전부 연습기, 훈련기만 예, 그렇죠. 있었지. 네네. 근데 그 인민군은 저 비행기를 100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인민군 폭격기 전투기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 육군본부도 폭격하고 자문도 폭격하고 뭐 여기 광화문 일대도 막 폭격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야, 지금 펜3킨 낙탄님께서 장기 두는데 이렇게 장군이요 예. 라고 딱 했으니까 당연히 그때 멍구라면서 피해야죠. 예. 적절한 비유를 해주시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 통수권자가 거기서 피난 안 하고 예. 서울에 용감하게 싸운다고 남아있다가 그 포가 날라와가지고 돌아가시면 대한민국은 국군 지휘는 누가 하냐 말이죠. 그럼 그냥 적화되는 혼란에 거죠. 빠지겠는데요. 그래서 그 오후 7시에 참모들이 와서 각하 이제 그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여기에 남아가지고 계속 지휘를 해야 우리 군인들이 안심하고 싸울 수 있을 거 아니냐. 예.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버티고 있자.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을 안 가신 거예요. 이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아, 오히려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예. 늦게 가신 게. 그런데 6월 27일 날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이 소위 말하는 불순분자들이 예. 어디를 가느냐. 이 자기네들 동료가 감옥 갇혀 있는 감옥을 먼저 부십니다. 아. 프랑스에서도 그랬잖아요. 예, 이건 공식이에요. 참 똑똑해. 예, 무기고를 부시고 그 다음에 감옥을 부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동조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요. 그런데 예. 그 당시 서대문 형무소가 만약에 그 옥문이 부서지면 예. 거기서 인왕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은 바로 경무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 27일 날 그 새벽 3시인가에 경찰에 그 잘못된 미확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 청량리에 인민군 전차가 나타났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그 잘못된 정보였어요. 예. 근데 그 첩보를 받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 그 경찰청장이 경무대로 들어가서 각하 지금 이런 보고가 왔으니까 빨리 피하셔야 어쨌든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저 서울역으로 나가서 6월 27일 날 새벽 3시 반에 특별 기동 열차를 타고 피난을 가신 거예요. 자, 이게 답니다. 아니 여러분 도망을 갔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망발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정말 끝까지 버티다 가신 건데 예. 도망이라는 단어는 좀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미아리 방어선이 뚫리고 미아리에서 이제 포 사정권으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 8시간 반을 거기서 더 버티신 그렇죠.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전차까지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후퇴를 하신 거고요. 예. 미아리면 정말 지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피난 상황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상황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좌익이나 공산당들이 이걸 이제 계속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베루기님이 김일성은 평양에서 끝까지 싸웠다 그러시는데 그건 맞나요? 정말 웃기는 소리.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국군과 유엔군이 예. 평양에 그 입성을 한 게 평양에 포 사정권까지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평양에 들어간 게 10월 17일입니다. 예. 그런데 김일성은 언제 도망갔느냐? 그러면은 예상대로는 10월 17일 그러니까 뭐 8시간 봐줘도 한 10월 18일에 10월 18일 정도에 도망갔던가 그래야 되겠네요.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하려면. 10월 12일 날 예? 일주일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네. 베루기님 아셨죠? 밤에 비밀 방송 그러니까 녹음 방송을 틀어놓고 예.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뭐야 녹음기 틀어놓고 도망갔어요? 예, 녹음 방송을 틀어놓고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이 정일권 참모총장의 회고록에 의하면 예. 우리 국군에서는 김일성 체포조를 운영을 했어요. 오. 그래서 김일성 체포조는 김일성만 이제 가서 예, 잡으려고. 잡아야죠.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 원래 저게 머리를 갖다 잡아야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 체포조가 김일성이가 이제 도망을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기 뒤를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급했는지 가다가 승용차까지 다 내팽개치고 그 산악 쪽으로 도망을 가요. 야 정말 급하게 꽁무니가 그래가지고 빠지게 왔네요. 어디까지 도망을 힘들었겠나. 좀 이렇게 뚱뚱하던데. 뱃살이 좀 있어서. 네. 예.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예. 만포까지 도망을 가요. 평양 압록강 만포까지. 있고 끝까지 갔네요. 그래도 북한을 벗어나진 않았네. 아니죠. 예? 만포 그 일대도 강계 만포도 폭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 건너가지고 통화까지 도망을 갔어요. 야 강을 건너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다른 나라까지 간. 선조 임금도 그 임진왜란 났을 때 예. 강 건너서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대신들이 아니 그 전하. 아니 되옵니다. 소인의 목을 치고 가시옵소서 이건가? 예. 그래가지고 압록강을 못 건넜어요. 예. 그런데 김일성은 확실히 이제 김일성이 해냈네요. 도주의 달인이죠. 통화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부인하고 그 김정일 예. 아들은 어디까지 보냈느냐? 저 심양으로 다 대피를 시켰어요. 야, 진짜 멀리 저의 가시네.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딱 그건가요? 참. 그래서 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 또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런승만 런승만 뭐 이런 얘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예. 이거는 왜 그러냐? 김일성이가 유엔군 국군이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방송 틀어놓고 도망간 거를 역으로 되치기 위해서 지금 이승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런은 누구냐? 김일성에 의해서 우리는 런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증거물을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때 우리 체포조가 결국은 이놈이 산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너무나 산이 험해서 예. 결국 추적을 못하고 이 김일성이가 저기 타다가 버리고 도망간 그 차를 도획해 가지고 왔어요. 오. 이 차가 어디에 있느냐? 예.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들어가시면 아, 전쟁기념관에 그 차가 있어요? 예, 전쟁기념관 아. 그 실내입니다. 예. 실내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약간 경사진 데가 있어요. 쫙 올라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뭐 전차 이런 게 전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 김일성이가 그 도망간 그 차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런일성의 증거물이 거기에 런일성의 보존돼 증거물이 아니, 이게. 네. 아니 근데 그게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김일성 체포조가 김일성이 도망가다가 버리고 그 자동차를 갖다가 노예하고 가지고 온 거군요. 야, 그 완전 역사적인 그 예. 유물이었네.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일주일 전에 도망간 이 수치스러운 더군다나 자기 조국을 버리고 중국까지 도망을 간 정말요. 이 수치스러운 이 도주의 행각을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런승만이라고 지금 전부 이승만한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런데 저 군대는 갔다 오진 않았지만 왜 군대 갈래요? 아니 네 뭐 보내주시면 나라를 위한 한번 네. 예. 근데 이제 군대에서도 왜 이제 장군이나 장교들이 앞서서 싸우지는 않잖아요. 이제 지휘를 해야 하기 예. 때문에. 근데 하물며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분이 뭐 앞서서 싸워야 되거나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그때 80 아니신가요? 80이... 이승만 대통령은 뭐 나이도 나이시고 예. 그 당시에 그 노구를 이끌고 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그 최전선으로 가서 우리 그 전투하고 온 이 젊은 병사들 손을 어루만지고 그런 뭐 수백 번 수천 번의 그런 현장에 가서 아니 전쟁지휘 전투지휘는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군 하지만 전문가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은 그 나이에 그것도 그 험한 전투 지역으로 가려면 비행기로 그 연락기나 이런 걸로 가서 또 찝차로 갈아타고 그 전투 현장까지 가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정말 몸소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본 벤플리트 사령관이라든지 이 유엔군 사령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존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동할만 하네요, 정말. 네. 예. 대한민국을 KSBY님이 네.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러시네요. 제가 5살이나 더 많게 얘기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예. 저도 헷갈려요. 예.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6.25를 이야기를 할 때 예. 이제 그 정말 6.25는 재미있는 게 전투를 한 당사자 어느 누구도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전쟁하려면 선전포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민군이 남침을 할 때도 선전포고를 안 했고 우리는 침략을 당했으니까 싸운 거고 미국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때는 미국은 치안 활동을 목적으로 왔다. 중국은 인민 지원을 목적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인민 지원이니까 인민 군대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민병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공군들은 전부 계급장을 떼고 왔어요. 에이? 그냥 그 황토색 목화소물 누빈 거 그거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중공군들은 계급장이 없었어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중공군들 내려올 때 예. 계급장이 중공군은 있었나, 인민 없었나? 지원군으로 온 겁니다. 이게. 계급장 있던 건 전부 다 인민군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에서 예. 같은 데서. 인민군들은 계급이 있었습니다만 예. 중공군은 인민 지원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희한한 전쟁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스탈린이 대치기를 해가지고 미국도 끌어들이고 중공도 끌어들여서 중공은 무슨 짝이 났느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그 포위 전략을 써가지고 예. 주계장막에 갇혀서 20년 동안
자꾸 자력갱생만 했잖아요. 그래서 대약진 운동 벌이고 그렇네. 문화대혁명 벌이고 바로 이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을 해가지고 이 이장난 저 아비규환이 결국은 스탈린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진 그 결과물이 바로 저런 거였다. 야, 스탈린이 제대로 그냥 성공했네. 그래가지고 중공이 20년 동안 주계장마에 갇혀가지고 자력갱생하느라고 죽을 똥을 싸지 않습니까? 아, 스탈린 한 번 더 안 오나? 예. 이런 전쟁인데 예. 우리 그 강정구 이분 또 같은, 누구예요? 예, 이 강정구라는 아주 존경할 만한 깜짝이야. 사람인지 먼저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예, 분이에요? 한국 전쟁은 통일 내전이다. 메가더가 원수다. 메가더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조국은 한 달에 통일됐을 것이다. 저 앞에 통일화 앞에 예. 적화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네. 예, 울산에 사는 김정수님, 네. 예,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강정구라는 사람은 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니면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이에요? 북한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쎄 그냥. 그러면 되는데 안 가고 그러면서 또 그러겠죠. 역시 북한은 사람 살 때가 아니지. 뭐 이러면서 뭐 이중적이네요. 아, 그 다음에 예. 우리는 그 6.25를 통해서 막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를 당하고 재산상의 피해, 그 다음에 뭐 납북자, 그 다음에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 포로, 뭐 아비규환이죠. 예. 그런 상처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자꾸만 뭐 전쟁 그러면은 막 비극만 생각을 하는데 전쟁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많은 것을 또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1948년 유엔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시켜놓긴 했는데 예. 그때 우리가 도대체 뭐 국가가 뭔지 국민이 뭔지 나라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개인의 자유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인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가서 뭐 나달 세고 뭐 인민재판한다고 그래서 막 죽창으로 공산주의가 찔러 뭔지를 죽이고 배웠군요. 체험학습. 그러면서 나라를 잃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도대체 이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자유라는 게 뭔지 개인이라는 게 뭔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국민 형성의 계기가 됐다. 아, 대한민국 국민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한 어떤 개념 같은 게 그때 그다음에 이제 체득됐다. 애국심이 강화가 됐고 음. 군대라는 게 필요하구나, 상부정신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예.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비극이었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 정신적인 자산을 남겨준. 그래서 이때 그 공산주의자들 거의 다 뭐 죽거나 아니면 월북하거나 뭐 6.25 전쟁 때 다 청소가 돼서 대한민국 그동안에 한동안 정말 잘 반공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잘 왔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 한반도는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쪽은 대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대륙 문명에 편입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6.25를 통해서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처럼 고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륙 문명으로부터 이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양 문명으로 우리가 편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개방, 무역, 통상으로 먹고 사는 문명 개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북한은 아직도 뭐 왕조 세습, 폐쇄 경제, 세립, 뭐 쇄국 자립하는 위정척사의 그 대륙 문명에서 못 벗어나서 지금도 북한은 뭐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꾸 과거 이 뭐냐 위정척사 네. 대륙 문명권으로 가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만 북쪽으로 가시면 아, 본인만 가시면 되는군요. 이런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씨 왕조가 예. 김씨 왕조로 변하고 3대 세습하고 예. 조선 왕조보다 더 가혹한 저런 봉건 통치를 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김씨 세습 왕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예. 군이 대규모로 팽창을 하면서 군인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저 남자로 태어나면 네. 어디가 뭐 부러지거나 팔이 없거나 뭐 정상 상태면은 다 군대를 가죠. 예. 네네. 군대를 가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총 쏘는 법을 배우죠. 또 일부는 행정을 해야 되죠. 네. 일부는 대포를 쏘죠. 일부는 뭐 전차를 몰고, 일부는 뭐 항공기 정비를 하고, 누구는 또 배를 몰고 하면서 거기에서 근대식 기계 문명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와요. 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예, 어떻게 그래서 보면 예. 박정희 시절에 우리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군 출신들이 사회 요소에 다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산업화하고 근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사람들이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전부 군대에 이제, 가서 예. 총도 만져보고 운전도 배우고. 뭐 운전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예. 근대 시민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엘리트가 이제 오. 군 엘리트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6.25라는 이 전쟁 자체를 그냥 어떤 피해망상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바라보지 말고 근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일조를 한 근데 전쟁이구나.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요. 수업료가 비싸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을 일군 분들은 예. 거의 대부분 6.25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삼성, 현대 뭐 예. 이런 데 다요? LG, 포스코. 포스코. 네. 아니 포스코는 뭐 예로 치고 포스코야 이제 박정희 나중에 대통령이 세웠으니까. 예. 삼성은 이병철 회장이 부산으로 가서 예. 부산에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예. 전방에서 매일 수십만 발의 포를 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탄피가 나오잖아요. 예. 이 탄피가 얼마나 중요한 고급강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고물상 시켜가지고 그 탄피를 다 주워다가 예. 얇게 이렇게 밟아가지고 예. 그 일본으로 싣고 가서 팔아요. 그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죠. 오. 대부분 뭐 수도꼭지, 동파이프 맞아요. 그게 거기 노스예요. 쓰는구나. 탄피가 노스거든요. 구리로 노스에 만들거든요. 구리로 구리 만- 뭐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 굉장히 비싼 고급강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그 당시 한국에 이제 생필품이 모자랐으니까 뭐 의약품, 생필품 이런 걸 수입해가지고 와서 또 돈을 벌어요. 야. 그래가지고 탄피 팔고 생필품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사격하고 나면 탄피 줍는 그 전통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삼성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느냐? 탄피 팔아서 번 돈으로 제일제당을 져서 돈 벌어가지고 제일 모직도 짓고 예. 그래서 오늘날 삼성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생긴 거네. 아, 네. 그럼 오. LG를 만든 그 구인의 씨는 네. 원래 그분은 진주에서 포목상 하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옷감 같은 거, 포목하다가 예, 예. 그 버는 돈 가지고 부산으로 필요하는데 예. 그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간 그 동동구리무 동동구리무. 얼굴에 바르는 네. 화장품이에요? 크림이에요. 크림. 아. 응? 크림을 예. 구리부라고 구리, 불렀다고. 예, 동동구리무. 이런 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산더미처럼 쌓이는 걸 싼 값에 사서 네. 그거를 이제 그 케이스를 만들어서 넣어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사출기를 수입에다가 예. 그 이렇게 예쁜 그 플라스틱 갑을 만들어서 동동구리물을 담아가지고 팔면서 번 돈으로 럭키를 일으켜서 오늘날 금성 LG를 만들게 되고. 맞아요. LG 생활건강에서 주로 파는 게 다 그런 물품들 그런 많이 겁니다. 팔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 대기업을 일구는 그 밑바탕이 됩니다. 정주영 씨는 뭐 했는지 아세요? 정주영 씨는 이제 동생이 정인영 씨인데 예. 이분이 일본 유학을 하고 와서 영어를 잘해요. 예. 그러니까 동생과 같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부산에서 이제 미군 통역으로 들어가요, 동생이.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들이 막 상륙을 해가지고 대기하면서 일선 전투 부대로 가기 전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할 막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막사 좀 빨리 져라 그래가지고 자기 형이 그걸 맡아가지고 주한미군 공사를 맡아서 하다가 현대건설이 만들어져서 현대건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오늘날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기업이 돼요. 와, 야. 6.25가 현대건설을 만들었다. 저 처음 들었습니다. 야, 예. 저도요. 전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말 6.25 전쟁에서 나온 탄피 그리고 이런 뭐 예. 이런 플라스틱 제조업 이런 거라든지 또 이런 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대기업의 예. 기초가 됐다 이런 얘기. 오늘날 이야. 연조가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 뿌리가 좀 있는 기업들 중에 부산 전시무역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탄피 파는 겁니다. 예, 예. 그 무역을 해서 돈 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큰 기업들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아, 네? 야, 오늘 진짜 6.25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요. 물론 뭐 저는 이제 전교조가 있는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더 많이 못 배우긴 했겠지만은 예. 뭐 그래도 전교조 없는 학교 다녔어도 네. 처음 듣는 얘기 많았죠. 네, 맞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이승만 대통령은 6.25 그 미군 유엔 참전을 하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건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내서 오늘과 같은 한미 동맹의 주춧돌을 놓으신 분도 예.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미군이 이제 그 발 빼려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후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후복구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 우리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됐어요. 대학생이 정말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요 인재들을 그 소모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산의 그 피난지에 가서 영도에다가 천막을 하나 쳐놓고 예.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 대학도 세우셨어요? 예. 전시의 대학들이 연합을 그러니까 했다. 네. 서울에서 뭐 서울대든 이화대든 뭐 상관없이 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들은 전부 전시연합대학으로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전시연합대학에다가 적을 두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 와중에 그 전쟁 와중에 그리고 전시연합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면 예. 군대를 면제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인재를 보호한 거네요.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예.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쑥대밭이 돼서 다 죽어가지고, 특히 1차 세계대전의 경우는 승전국, 패전국 할 거 없이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 그 이후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야, 이거 조금 있으면 전쟁 끝나면 우리는 전후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알토란 같은 인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시연합대학에 적을 두고 있을 동안은 군 입대 면제를 시켜서 이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전후 복구의 핵심이 핵심이 되죠. 됐으니까 예. 참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라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뭐 그 당시 이제 전시에 부산에서도 의회는 계속 열렸잖아요. 예. 의회에서는 뭐 와글 뭐 그러면은 뭐 글 못 읽는 놈들만 가서 뭐 총알바지 하란 말이냐 뭐 해가지고 뭐 와글 이승만을 탄핵해라 뭐라 뭐. 아, 그걸 또 딴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승만은 끝까지 이거는 양보를 안 했습니다. 정말 교육에도 성경심이 아버지시네요. 예. 네. 그때 그 시절에 길러낸 인재들, 예.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공계 인재를 그렇게 아꼈거든요. 예. 우리가 전후복구를 하려면 하다못해 뭐 못이라도 있어야 되고 함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만드냐 이거다. 이공계 사람들이 만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전후복구를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하와이에 있는 그 자기가 만든 동지회관 그걸 팔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판 돈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만든 학교가 인하공대. 아, 인하공대 전신이 그렇게 생겼군요. 야. 왜 인하공대냐? 예. 인천의 인자, 하와이의 하자를 땄어요. 인하. 아, 그래서 인하공대인 거예요? 예. 인하. 왜냐하면 이거 처음 들었다. 하와이 교민사회를 만든 1세대가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 교인들이 가서 하와이 이민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천의 인자하고 하와이의 하자를 하나씩 따서 인하공대, 한국의 MIT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이 바로 인하공대에 있었던 겁니다. 이야, 갑자기 인하공대 나오신 분들 어깨가 이렇게 딱 펴질 것 네. 같다는. 어깨가 하늘 승천한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예.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인하대 안에 있었거든요. 예. 그 인하대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그 동상 지금 어디 창고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세상에. 그 작년이죠? 한참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참 우리가 6.25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슴 아프기도 하고. KY린 인하대 9학번이라고 그러셨는데 어깨 상승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땅속으로 뭐훅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얼마나 세상에. 세상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6.25는 우리가 그냥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 툭탁거리고 싸운 그런 전쟁이 아니라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소규모로 치른 3차 세계대전 양상이 돼버렸어요.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김일성이가 일으켰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마지막 결자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김일성은 전쟁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되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박헌영과 남로당에 대한 책임 이것도 분명히 물어야 그 다음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든 뭐든 이 문제가 성립이 된다는 걸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네요. 아 어쩜 좋아. 문제가 될 것 어떠셨어요? 같으니. 아, 네. 네, 좋은 학교 나온 우리. 좋은 학교 우리 여만하우 예. 선생님이 전교조 없는 학교긴 예. 한데 그래도 예. 저는 이거를 이제 역사에서 배우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 정말 신기하고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37선까지 내려왔다 다시 38선이 올라가고 2년 동안 고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만 넘어갔는데 사실 거기서 희생되신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정말 그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렇게 참전했던 모든 분들에게 대한 감사한 마음도 네. 들었고요. 그리고 빨리 이게 정말 교과서에도 또 좀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런 내용이 좀 실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듣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지 옳겠다.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부터 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좋은 학교 나온 우리 염윤희 아나운서의 아주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아까 제가 댓글 보니까 백서방님하고 류백반님께서 한강다리 폭파와 관련한 역사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그러시는데 네. 저희 너무 팬앤드 마이크가 뭐 이거 한 번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 1시간 40분 정도쯤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요 강의를 저희가 어떻게 김용삼 대기자님을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이런 강의를 한번 자주자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6.25에 대해서 우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좀 널리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